시어머니께 머리채를 잡히고 도망치듯 나온 것은 찜질방이었어요. 집을 나오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갈 곳이 없더라고요.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다 기혼자라 그 밤에 부르기엔 민폐였어요. 호텔이나 모텔은 돈도 돈이지만 혼자 가본 적도 없어 무섭더군요. 친정이요? 아버지가 계시지만 오래전 재혼으로 새 인생을 사신 후로는 겨우 기본적인 연락만 하며 살고 있어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제가 안심하고 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요. 겨우 생각해낸 곳이 가끔 가던 동네의 작은 찜질방이었죠. 애기 엄마, 세신 안 받아요? 괜찮아요. 아이, 그러지 말고 좀 받지. 내가 오늘 손님을 하나도 못 받아서 그래요. 내가 진짜 구석구석 안 아프게 아주 잘하거든요. 이거 봐, 이 타올이 피부에 자극 하나도 없이 부드럽게 때만 쏙쏙 밀려요. 그 찜질방을 이용하면서 남한테 몸을 맡겨 때를 밀어본 적은 없어요. 게다가 평소엔 아이랑 함께 오니 그럴 여유도 없었거든요. 보통 때면 끝까지 거절했을 텐데 어쩐지 그날은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새신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 손을 잡아 끌고요. 그냥 몸에 붙어있는 것 같은 나쁜 기운을 전부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하면 지금 제가 처한 거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이라도 가지고 싶어서요. 전문가는 전문가더라고요. 불편하지 않게 몸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닦아주었죠. 새신사의 신호에 따라 등을 돌리고 눕는데 바로 달려들었어야 했을 새신사의 손이 멈추더군요. 왜요? 어머, 여기 이런 점 있는 사람이 또 있네. 애기 엄마. 여기 좀 애기 때부터 있던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제 등을 볼 일이 없어서 잊고 살았네요. 저는 그 말이 참 씁쓸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등이나 뒷모습을 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남이 이야기를 해줘야 알죠. 신혼 초 남편이 다정했을 땐 그 별것 아닌 점을 두고도 오래 웃고 떠들기도 했어요. 오른쪽 날개 죽지에 달걀만한 점이 있는데 그 모양이 꼭 호주처럼 생겼다고 나중에 꼭 호주 여행을 가자고 했거든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로도 미래를 채우던 순간이 떠올라 허탈하고 더 울적해진 거예요. 그런데 새신사는 그러고도 한참을 희한하네, 참 희한한 일이다 하며 제 점을 유심히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점이 그렇게까지 희한하고 이상하게 생긴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새신사로 오래 일했으면 그런 점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아유, 미안해요, 애기 엄마. 내가 신경이 쓰이는 게 있어서. 미안한데 잠깐만 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진짜 잠깐이면 될 것 같은데. 한 30분? 아니, 20분. 20분만 기다려줘요. 새신사는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장갑을 벗고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때가 밀리다 말고 누워있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한 5분 정도 그렇게 누워있다 보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헹구고 저도 밖으로 나왔죠. 그렇게 옷을 입고 머리를 말린 채 앉아있는데 뒤늦게 저를 찾으러 다니던 새신사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 여기 있네. 애기 엄마, 기다리라니까 왜 나왔어요? 나 애기 엄마 간 줄 알고 마음을 어찌나 졸였는지. 그냥 누워서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유, 잠깐만요. 해숙씨! 해숙씨! 여기야, 여기! 그때 새신사는 왔던 길을 바라보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중년의 여성분이 다급하게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허공을 어루만지며 소리치는 겁니다. 신영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전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제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확신을 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지만 저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내 새끼. 눈에 나오도 안 아플 내 새끼. 신영아,
엄마야, 엄마 모르겠어? 엄마. 그 한마디에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저한테 엄마에 대한 기억은 모두 남이 만든 것뿐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3살 때 이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 재혼했는데 새어머니가 저를 무척 싫어했어요. 자기가 낳은 친아들과 저를 지독한 차별로 키웠죠. 아버지한테 대놓고 키우기 싫다, 거짓말을 한다, 물건을 훔친다, 밥을 안 먹는다고 매일 푸념했대요. 결국 8살이 되었을 무렵 친할머니한테 맡겨진 거예요. 같이 살면서 괴롭힘을 당했던 건 너무 애기 때이라 기억이 많진 않지만 저 역시 새어머니를 싫어했다는 기억만은 확실합니다. 애도 자기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 싫어하고 밀어내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구분하잖아요. 따로 살아도 가끔 할머니 집에 왔는데 그때마다 전쟁이었죠. 자기 아들은 소리를 빽빽 지르고 차려진 밥상 위로 올라가 난동을 부려도 가만히 있었으면서 자기가 싫어 인사 안 한다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방에 있던 저를 끌고 나와 효자손으로 손바닥을 때렸어요. 저는 그저 새어머니가 무섭고 그 상황이 서러워서 엉엉 울었죠. 너, 내가 인사를 똑바로 하려고 했지? 내가 투명인간이야? 사람을 보고도 무시하게? 너 또 그럴 거야? 너 또 그럴 거냐고? 아니요. 안 그럴게요, 아줌마. 대성통곡하며 두 손을 싹싹 빌고서야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버지나 어른들은 모른 채 했어요. 새어머니 눈치를 엄청나게 보셨죠. 아버지와 새어머니 남동생이 돌아가면 그제야 할머니가 과자를 사주시며 달래주셨습니다. 할머니, 아줌마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돼? 나 아줌마 무섭단 말이야. 아휴, 아빠랑 같이 사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해. 그럼 아빠만 오라고 하면 되잖아. 나는 아줌마도 싫고 서준이도 싫단 말이야. 아줌마 그렇게 싫어하면 안 된다. 아줌마 아니었으면 네 아버지 죽을 뻔했다고 했잖아. 엄마 때문에? 그래 이거사. 너네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네 아버지 아주 피가 말려 죽었을 거야. 얼마나 고약하고 못된 여자였는지 할머니가 침이 마르도록 한 거 잊었어? 근데 나는 저 아줌마도 착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니네 엄마는 아주 저 곱절의 곱절로 더 나쁜 여자였어. 운이 좋은 줄 알아야지. 아줌마 싫어해서 가버리면 더 나쁜 니네 엄마가 돌아올 텐데 그래도 좋아? 아니. 그거 생각하면 아주 속에서 천불이 끓어 익어서. 아빠 생각해서 아주 잘된 일이다 그래야지. 그래야 효녀야. 할머니께서는 저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대단히 나쁜 분이라고 하셨었어요. 대놓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모였을 때 흉을 보기도 많이 봤죠.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나쁘다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설명해도 어려서 몰랐을 겁니다. 그저 매일 친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세뇌가 되더라고요. 신영아, 혹시라도 말이다. 혹시라도 네 엄마가 나타나 같이 가자고 하거든. 절대 가면 안 된다. 절대. 알겠어? 응, 절대 안 가. 가면 아주 거기가 지옥불이야. 나는 그런 것한테 절대 내 새끼 못 뺏기지. 절대로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할머니는 틈만 나면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화에서 악당이 나오면 그게 친어머니 같고 뉴스에서 나쁜 사람이 나오면 또 친어머니부터 떠올랐어요. 악당 같은 친어머니와 자기 행복을 찾아 떠난 아버지. 그 틈에서 호시탐탐 제 흠만 누리던 새어머니까지. 제 유년 시절은 너무도 불행하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 평범한 가정에 대한 욕망이 참 컸어요. 평범한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부모와 아이로 구성된 깔끔한 가족을 원했죠. 저는 그저 평범한 남자, 그게 제일 어려운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신영 씨는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에요? 네? 그냥 때가 되면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30은 안 넘기고 했으면 하죠. 그럼 잘 됐네. 우리 한번 제대로 만나볼래요?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뭐 맞다 싶으면 바로 결혼하는 게 어때요? 전 연애 길게 하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당장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만나보다 아니면 뭐 그냥 말죠 뭐.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참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지 남편은 적극적이고 남자다워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난 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했고 6개월이라는 짧은 연애를 끝으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평범했거든요. 다들 저만큼 산다고 생각했고 남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나는 시어머니마저도 시어머니가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갈 정도로요. 예, 그 다음 주 김장인 거 알지? 늦지 않게 와라. 어머니, 올해는 절임 배추 쓰시는 게 어떠세요? 주문하면 시간 맞춰서 바로 올 텐데요. 배추 절이는 거 그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 비싼 절임 배추를 사. 게다가 그 배추가 어떤 배추인지 어떻게 알고? 요즘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 값어치 안 하면 비싼 돈도 안 줘요. 제 친구가 보니까 됐고 내가 매년 배추 사는 곳에다가 말해서 100포기 주문해 놨으니까 그런 줄 알아. 너 가끔 그렇게 잘하다가도 꼼수를 써서 사람 빈정 상하게 하더라. 꼼수가 아니라 편하게 하면 좋잖아요. 어머니께서도 힘드시니까. 편하게 가려는 게 꼼수야. 음식이라는 게 정성을 들여서 차분히 해야 맛도 영양도 좋아지는 거지. 그렇게 꼼수를 쓰니까 시간 들여 공 들여 그렇게 먹어도 시원찮은 거라고. 에휴, 용태가 그렇게 고깃국을 먹고도 얼굴에 윤기가 안 도는 게 이유가 있지. 너 용태 고깃국에 수입산 쓰지? 요즘엔 수입산도 그만 아주 한마디를 안 줘요 한마디를. 시애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좀 예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 한마디면 될 것을 너는 꼭 내 속에 불을 붙여야 하더라. 죄송합니다. 끊어. 김장날은 꼭 평일로 잡아 남편은 참석도 안 시키고 하나 있는 미혼인 신우도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100포기를 다듬고 절이고 무치기까지 오롯이 둘이 하는 일이었어요. 김장이나 명절 같은 큰 연례 행사는 물론이고 유일한 며느리라고 편도로만 2시간 거리를 한 달에 못해도 5번은 꼭 불렀죠. 이번 주에 어머니께서 점심 먹자고 하시던데. 지난주에 갔는데 뭘 또 가. 제역이 하루가 다르게 크니까 그거 보고 좋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럼 제역이 데리고 당신만 갔다 와. 당신은? 피곤해. 쉬는 날 거기까지 운전하고 돌아오면 왕복 4시간인데 한 달에 한 번이면 족하지. 나도 똑같아. 거기다 재혁이까지 챙겨서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든데. 운전 중에 뒤에서 울기라도 하면 얼마나 난처한지 알잖아. 그 길을 나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럼 그냥 안 간다고 해. 내가 말씀드리면 어머니 더 서운해하시지. 매번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만 날짜 미루자고 당신이 이야기해봐. 알았어. 너무 지치는 날이면 남편한테 부탁하기도 하는데 제대로 들어준 적이 드물어요. 자기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겠다고 해놓고 안 해서 저만 곤란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너네 언제 도착이야? 지금 안 가면 그 식당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네? 어머니 용태 씨가 전화 안 드렸어요? 저희 오늘 못 간다고. 뭐? 왜 무슨 말이야? 못 온다니.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여 준비 다 끝낸 사람 똥개 훈련시키는 걸 또 아니고. 죄송해요 어머니. 용태 씨가 바빠서 깜빡 잊은 모양이에요.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너는 왜 그 말을 용태를 시켜서 하게 해. 안 그래도 바쁜 애를. 아유 내가 진짜 속이 터져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꼭 제가 확인할게요. 끊어! 그래서 속상한 날도 많았지만 남편이 나름 남편 역할, 아빠 역할에서 참고 산 거예요. 그 정도면 됐지. 더 욕심내지 말자. 거기까지가 내 복이려니 하면서요. 적어도 거기까진
제 상식선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7살이 될 무렵 그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 호출로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께서 전에 없이 제게 커피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물 한 잔도 알아서 따라 마시라고 하시던 분이요. 커피 마실래? 세탁소 여자가 자기 딸이 뭐 베트남인가 어딘가 거기서 사온 거라는데 맛이 좋더라. 아니에요. 두고두고 어머니 드세요. 좋은 건 나눠 먹어야지. 앉아있어. 내가 할 테니.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불안하잖아요. 어머님의 전에 없던 선의에 불안해진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절부절 주방과 거실 경계에서 기웃대다가 어머니께서 들고 나오시는 커피 쟁반을 받아왔어요. 어머니께서는 커피를 마시며 요즘 들어 오락가락하는 날씨 이야기를 하시다가 앞집에서 개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너무 짖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누가 봐도 어색하고 이상한 태도였어요. 보다 못한 제가 나서서 물었죠. 어머니, 혹시 할 말 있으세요? 할 말 있으시면 편하게 하세요. 할 말은 무슨... 근데 신영아, 내 고향 친구 중에 희자라는 애가 있거든? 그 미국에 사는 아들 집에 가 계신다고 하시던 그분 아니세요? 너 아는구나. 그래, 걔. 근데 걔한테 아들 말고 딸도 있거든? 근데 그 딸이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애가 안 들어선 거야. 어머, 난임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 난임인지 뭔지 하도 답답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글쎄 그 남편이 애를 못 갖는다더라. 어머머, 어쩜 좋아. 그럼 남편 쪽에서 불임이었던 거예요? 그래. 걔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애를 그렇게 좋아했거든.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타고 힘들겠니? 희자 걔도 애가 힘들다고 하니 우는 소리 하는데 내가 마음이 영 안 좋더라. 그러시겠어요. 애를 원하지 않으면 모를까. 애를 원하면 너무 힘든 상황이죠. 어머니께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긴 하지만 되게 불만과 흉을 보는 일이 전부라 그때까지도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친구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참 뜸을 들인 후 하는 이야기에 저는 벙찌고 말았습니다. 근데 걔 이름이 하진이거든. 하진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용태랑도 참 잘 어울리고 놀았어. 멀리 이사가고 나서는 만날 일도 영 없었지만은 아무튼 어렸을 때 좀 영 친한 사이였거든. 그래서 이게 영 그냥 모른 척하기가 그렇더라고. 네? 무슨... 들어보니까 남자 씨만 빼서 임신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우리 용태 씨를 좀 주면 어떨까 싶어서. 네? 씨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용태 정자를 하진이한테 주면 하진이가 그 정자로 임신이 가능할 거 아니야. 생판 남거 가져다 쓰느니 잘 아는 사람씩 가져다 쓰면 좋지 않어? 그게 뭐 쓴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말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그냥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몇 번이나 곱씹어보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헤아리기 위해서요. 어머니께서는 그게 답답하셨는지 본래 성격을 내보이시며 소리치시더라고요. 용태 정자 좀 하진이한테 주라고. 너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어머니, 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용태 씨 정자를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요? 그러니까 용태 씨 자식을 다른 여자한테 낳게 하라.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 다른 자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씨만 주는 거야, 씨만. 하진이가 낳는다고 해서 용태 자식이 아니라 그 집에서 하진이가 어떻게든 자식만 낳으면 친자식처럼 키워준다고 했다니까. 아니, 어머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용태 씨 정자로 임신하게 되면 용태 씨 자식이죠. 그리고 정자만 빼서 임신이 된다고요? 그럼 되지 왜 안 되냐? 애 안 생기는 부부들 시험관도 하는데 그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그건 좀 이상해요. 그냥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게 또 뭐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냐? 서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돕고 사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돕고 사는 거예요? 계좌에 있는 돈 좀 덜어주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를 주는 거잖아요. 어머니, 전 싫어요. 다른 여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용태 씨 자식 갖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넌 왜 그렇게 애가 매정하냐?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오죽 절박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건 정말 안 될 일이에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듣다 보니 저도 화가 났고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 있다간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내지를 것 같았죠. 급하게 차로 와서도 한참을 벌렁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태어나 들은 말 중에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이었으니까요. 퇴근에 들어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뭐 들은 거 없어? 무슨 이야기? 나 오늘 어머니한테 갔다가 정말 이상한 소리 들었잖아. 당신 혹시 하진이라는 사람 알아? 하진이? 아, 윤하진? 알지. 엄친딸. 엄마 친구 딸이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같이 나왔던 애. 어머님이 그 하진이라는 당신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 그 여자가 결혼하고 남편 무정자증으로 애를 못 낳는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걸로 그 여자도 힘들어하고 어머님 친구분도 힘들어하시니까 당신 보고 도와달라는 거지. 근데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도와야 한다고? 내가 도울 수가 있나? 그렇지. 상식적으로 남의 집 불임 문제에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근데 글쎄,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당신 씨 좀 줘서 좀 도와달래. 뭐? 내 씨를 어떻게 줘? 시험관 하듯이 그냥 정자만 빼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나 그 소리 듣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 아이, 엄마도 참 이상한 소리를 다 했네. 신경 쓰지 마. 희자 이모가 엄마랑 진짜 친했거든. 마음이 쓰여서 그러셨나 보다. 당신은 그게 이해가 돼? 이상한 소리는 맞는데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 그냥 웃고 넘겨. 저는 너무 기가 막혔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제가 진짜 어머님 말대로 정없이 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는데 다음 날에도 어머니께 연락이 오는 겁니다. 생각 좀 해봤냐고요. 그게 생각할 거리나 되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하거나 고려할 대상이 전혀 아니라고요.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중하되 확실히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이튿날 퇴근한 남편이 갑자기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여보,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엄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하진이 일 때문에. 뭐? 그래서?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황이 좀 그렇더라고. 애가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얼마 전부터 우울증 약도 먹고 있대. 남편은 죄인이라고 납작 엎드리는데 절대 이혼은 안 한다고. 하진이는 애 가지고 싶어 하고.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그냥 정자 제공하는 것뿐이잖아.
오죽했으면 나한테까지 부탁하셨겠어? 여보, 생각해보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원하는 임신 돕는 일인데 뭐 어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응? 안 돼. 절대 안 돼. 진짜 생각해보긴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그 애 낳으면 우리 재혁이랑 그 애는 무슨 관계인데? 말이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는 거지. 배달은 형제야, 배달은 형제라고. 어디 한번 주변 사람 붙들고 물어봐.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린지. 남은 남이잖아. 자기 일처럼 생각해? 솔직히 당신도 하진이나 희자 이모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나나 엄마는 두 사람 잘 아니까 마음이 쓰여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고. 지금 어렸을 때 잠깐 친구로 지냈던 그 여자 마음은 쓰이고 당신이랑 부부로 사는 내 마음 쓰이는 건 아무렇지 않은 거지? 여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 여자가 얼마나 불쌍한 상황인지 그런 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당신한테도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로 힘든 그 상황이 아니라 당신 아내가, 당신 아들 엄마가 지금 이 상황을 끔찍하게 싫고 용납 못한다는 거야. 당신이 뭘 더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 알았어. 당신 아니어도 도울 사람 많아. 그 여자가 이혼하기가 싫으면 입양이라는 최선을 선택하겠지. 그게 상식적이니까. 임신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정자 가져다가 하라고 해. 왜 당신이야? 알았어, 알았다니까. 어머님과의 갈등과 간섭으로 숱한 다툼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게 쏟아부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전에 없던 반발심에 남편도 깜짝 놀라 물러설 정도였죠. 그 후로 그 이야기는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했어요. 한동안 어머니 연락도 받지 않고 무시했고요. 남편도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렇게 정리가 된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아이 어린이집 때 알던 엄마들 모임으로 점심 약속이 나간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시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연락도 없이 오셔서 놀랐는데 같이 있던 젊은 여자가 눈에 밟히더군요. 저희 부부 아니면 이 지역에 아는 사람이 없던 어머니께서 임신한 여자랑 있었거든요. 어머니? 응? 신영이니가 여기 웬일이야? 재혁이 어린이집 엄마들 모임이 있어서요.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이분은 아니, 나 아는 사람이랑 약속이 있어서. 우린 다 먹었는데 너 이제 오는 거야? 맛있게 먹어라. 여기 괜찮더라. 어머니께서는 전에 없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어서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여자도 제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큰 실수를 하고 만 겁니다. 우리 먼저 가마. 맛있게 먹어라. 가자, 하진아. 그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나온 그 하진이라는 이름 때문에요. 실수했다는 인지도 못한 채 부랴부랴 자리에서 멀어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심장이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날 모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억도 안 나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이야기에 집중도 하지 못했거든요. 재혁 엄마, 무슨 일 있어?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미안. 어쩌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보이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그러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모처럼 만난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한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남편이 무정자증이어도 극적으로 임신이 됐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받아 임신하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저희 어머니랑 그 여자가 함께 있었냐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면 같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더 마음에 걸렸던 건 여자의 배가 생각보다 나왔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기 힘들지만 절대 초기는 아니었죠. 남편에게는 바로 묻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직감이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경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확인할 건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아이 유치원에 보내놓고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한참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쯤 남편에게 연락해 함께 식사나 할 생각이었어요. 막 점심시간이 됐는지 회사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남편에게 연락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이었어요. 멀리서 남편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연스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전 몸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남편 옆에 그 여자가 있었거든요. 연인 사이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나란히 걸으며 화기애애하더군요. 여보. 어?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지나가던 중에 점심이나 같이 할까 하고 있었어. 근데 저기요. 네? 저희 어제 봤죠? 그때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네? 아니 어제 분명히... 신용아, 일단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잠깐만 있어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저기요. 이리 오라니까. 남편은 제가 그 여자에게 말도 제대로 못 걸게 했어요. 확인할 게 있다는데도 저를 억지로 끌고 갔죠. 태어나서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얼굴 근육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뭐야? 저 여자 뭐냐고. 여보, 사실대로 말해. 어설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나 저 여자 어제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거 봤어. 그리고 저 여자 당신 초등학교 때 친구 윤아진이라는 것도 알고. 그게... 남편은 그 여자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이라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작년에 같은 회사로 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이었고 처음엔 아는 사람인 줄 모르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우리 엄마도 보고 싶다고 하길래 연락 주고받게 됐고 엄마들끼리나 연락하지. 난 희자 이모 아들인 형이랑도 연락 안 하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사정을 알게 됐고 그냥 지나치기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정말로 정자를 줬다는 거야? 여보, 하진이가 약속했어. 원하면 각서도 쓰겠대. 자기가 낳은 아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본인이 낳은 아들일 뿐이라서 그 어떤 욕심도 없다고 고맙다고만 했어. 그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내가 진짜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거 아니야. 그랬으면 당신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겠지. 이렇게 뒤에서 몰래 했겠어? 이렇게 만나지만 않았어도 평생 당신 모르고 살 수 있었던 일이라고. 결국 당신 마음대로 했잖아. 신영아. 참,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남편은 기어이 그 여자한테 정자 제공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군요. 상황도 상황이지만 남편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과 배신감이 컸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부란 건 결국 평생 내가 믿고 기댈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도 저 몰래 뒤에서 결정하고 제멋대로 구니 이런 사람과 내가 왜 함께 살고 미래를 함께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문제는 이게 이미 엎어진 물이었다는 겁니다. 곧 제 아들과 배다른 형제가 태어나겠죠. 연락하지 않고 산다더라도 이 나라 어딘가에 남편의 또 다른 자식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끔찍했어요. 게다가 어머님과 친분이 있는 분의 여자니 앞으로 소식 안 듣고 사는 게 가능하겠어요? 어머님은 애 태어났다고 가서 들여다볼 거고 계속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하겠죠. 이혼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 뒤를 생각하니 그것도 암담한 거예요. 제대로 된 친정도 없고 임신 후 퇴사에 가진 것도 없이 갑자기 이혼해서 애를 어떻게 키우고 사나 싶어서요. 게다가 제가 살아온 과거가 있다 보니 제 아이에게 똑같은 환경을 주는 게 너무도 싫었어요. 결국 이도저도 못하고 냉전으로 며칠을 보내다
그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회사 로비에 이야기하니 그 여자가 금방 내려오더군요. 자연히 제 시선은 그 여자 배로 향했고 그 여자는 절 경계하듯 자기 손으로 배를 감싸더군요. 이거 이혼 사유인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저 이혼 안 할 거예요. 그쪽 때문에 내 아이가 반쪽짜리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회사 옮기세요. 그리고 내 남편이랑 어머님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그 여자는 잠시 말이 없더군요. 제가 빤히 쳐다보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어려운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생긴 애를 지우라고 하기엔 제가 더 독하지 못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최선이었고 제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님께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늦은 밤 집까지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따지는 겁니다. 예, 너 하진이한테 뭐라고 했어? 뭐? 회사를 옮겨? 용태 앞에 나타나지 말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제가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하나요? 그럼 애 낳고 어머님이랑 용태 씨도 그 애를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너더러 그 애를 용태애로 받아주라고 했니? 그냥 애 낳고 알아서 키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사람이 마음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애가 저 힘든 임산부한테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이거 이혼 사유인 거는 아세요? 저 어머님께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사정없이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애는 놀라서 울기 시작하고 때마침 퇴근한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어머님을 떼어놓았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신 듯 씩씩거리셨죠. 내가 너 많이 봐줬어. 부모한테 버림받고 자라 불쌍하다 며느리로 들여줬더니 어떻게 심부가 그렇게 고약해? 어떻게 된 게 나한테 제대로 해주는 게 없냐고.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데요? 바쁜 재혁 아빠 대신 부르면 부른다고 달려가고 뭐 해달라고 하면 제일도 제쳐놓고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해드린 게 없어요? 그 이상을 어떻게 해요? 당신 그만해. 엄마도 그만해요. 제가 부모 없이 자란 걸로 재혁 아빠한테 무슨 피해를 줬어요? 저 장학금 받아 대학도 나왔고요. 돈 성실하게 모아서 부족함 없이 가져왔어요. 이 집 얻은 것도 어머니 도움 안 받았고요. 제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데요? 아무리 부족했다고 해도 그렇게 큰일을 저랑 상의도 없이 결정하세요? 왜 무시하세요? 왜 저를 무시하시냐고요? 그땐 저도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어머니 얼굴 코앞까지 가서 소리를 질렀죠. 놀란 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며 뒤로 주춤 물러나시자 남편이 놀라 저를 뒤로 밀어버리더군요. 그 임에 속수무책으로 밀려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요. 당신 그만하라고 했지.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이고 용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요. 내가 며느리한테 개무시 당하고 살아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이런 무시도 안 당하지. 용태야, 나 쟤 이제 못 본다. 쟤 안 보고 살란다. 너 나가라. 내 눈앞에서 썩 꺼지라고. 더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마저 놓치면 저도 모르게 정말 크게 사고칠 것만 같았거든요. 결국 그렇게 집을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핸드폰 하나 달랑 가지고요. 그렇게 싱숭생숭하고 복잡한 상황에 느닷없이 친어머니라뇨. 어머, 맞나보다. 내가 영 이상하다 했거든. 애기 엄마 등에 점을 보는 순간 내가 해숙씨 등에서 본 똑 닮은 점이 생각났어. 맞아요. 우리 신영이 맞아요. 내가 어떻게 잊어? 내가 어떻게 몰라봐? 눈썰미 좋았던 새신사 덕분에 연락을 바꾼 그분은 얼떨떨한 제 얼굴을 연신 쓰다듬으셨습니다. 제 어머니와 헤어진 건 3살 때였어요.
아무리 친어머니라지만 제 얼굴을 알아보겠다고 하는 건 좀 이상했죠. 저기 제 어머니시라고요? 그래. 신영이 네가 너무 어려서 기억도 안 나겠지만 엄마는 알아. 엄마라서 다 보여. 등에 있는 점 나한테도 똑같이 있어. 똑같은 위치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얼굴 보니 알겠다. 너 신영이 맞잖아. 제 이름은 맞는데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 새끼. 처음 만나게 된 엄마의 첫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분은 아무리 봐도 괴물과 악당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탈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과 박수를 받고 나와 식당에서 마주 앉게 되었죠. 제 가족관계와 그분들 이름을 알고 있는 걸 보면 그분이 엄마라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듣고 자랐던 이야기와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 피를 말리더라. 가진 것 없이 몸만 덜렁 앓다고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던지. 밥 한 번 태웠다고 밥주걱으로 뒤통수도 맞아봤어. 정말 지독한 양반이셨다.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밥주걱으로 때렸다고요? 몽둥이만 안 들었다 뿐이지. 그때그때 들고 있던 걸로 습관적으로 손찌검을 하셨어. 네 아빠 빨래를 제대로 안 했다고 젖은 빨래로 얼굴을 맞은 적도 있는걸. 말도 안 돼. 결혼하고 네가 빨리 생겨서 너 하나 보고 참은 거야. 딸을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하더니 네 아빠가 밖에서 아들을 낳아오니 나는 그 자리에서 찬밥 신세가 된 거야. 잠시만요. 아빠가 이혼하고 아줌마를 만난 게 아니라 아빠 외도 때문에 엄마랑 이혼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게 아니면 내가 왜 이혼하고 너를 놓고 왔겠어. 그 사람이랑은 헤어져도 너랑은 절대 못 헤어진다고. 내가 너 하나만 보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을 했는데 그래도 안 쉬지만 핏줄은 핏줄이라고 절대 나한테 안 보내더라. 그때는 엄마가 능력이 없으면 그랬어. 제가 알고 있었던 거랑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할머니는 분명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분은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화를 내시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셨죠. 이혼도 제게 양육권을 넘기겠다고 합의해서 하게 된 건데 잠시 저와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더니 아예 저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대요. 경찰에 신고해도 애 아빠가 애를 데려간 문제라 도와줄 수 없다고 했고요. 그렇게 눈앞에서 황당하게 저를 뺏긴 후 재혼도 하지 않고 저만 그리며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어요. 친어머니를 만난 사실을 밝히고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허무하리만큼 담백하고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을 거다. 네? 못 들었어? 네 엄마 말이 맞을 거라고. 이제라도 만난 걸 보니 전륜은 전륜인가 보네. 네 엄마라도 잘 챙겨 살아라. 난 어차피 애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으니. 나도 너 결혼식 때 갔으면 할 거 다 했다고 본다. 그게 다예요? 더 할 말 없다. 인생이 참 허무하더군요. 수십 년 동안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도 거짓이 되고 내가 평생 믿고 살아야겠다던 배우자의 배신도 한순간이었으니까요. 제 어두운 낯빛에 그분은 사정을 물으셨고 30년도 넘어 만난 어머니께 그간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 딸인 저도 그 운명으로 산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참 운명적 끌림이 신기한 게 알고 보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아파트는 다르지만요. 어머니께서는 취직한 식당에서 운 좋게 마음씨 좋은 사장님들을 만나 10년 만에 그 식당을 넘겨받으셨대요. 그 식당이 잘 되면서 3호점까지 차릴 정도로 잘 풀렸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형편이 참 좋으셨습니다. 얼떨떨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두리번거리는데 협탁에 작은 사진이 있더군요. 제 어렸을 때 사진이었어요. 근데 신영아, 나는 좀 이상하다. 뭐가요? 그 정자제공이라는 게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어서 아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건데. 네? 지인 딸 중에 결혼 안 하고 애만 낳고 싶다던 애가 있었거든. 남자친구도 없고 애가 짜고 남자친구 사귈 수도 없지 않냐고 그런 걸 좀 알아봤었나 봐. 근데 우리나라에선 안 돼서 결국 일본 가서 해왔어.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 좀 다시 알아봐야겠다. 난 아무래도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면서 별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다고 했어요. 살아온 세월로 배운 노련한 촉이 발동된 것이었죠. 저는 막연히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시험관도 하는데 남의 정자로 임신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임신했다더라 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더라고요. 뒤늦게 찾아보니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럼 제가 속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아무래도 그게 맞겠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고 싶어 너는? 이혼해야죠. 이혼은 이혼인데 아니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좀 도와줄까? 어떻게요? 그분은 생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으려고 사람의 뒤를 밟는 일이요.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 유리한 조건에서 이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작정하고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운 거라면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아이 때문에 집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렇게 며칠을 버텼습니다. 뻔뻔하게도 남편이 먼저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아무래도 당신이랑은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평생 살 수 있겠어? 이혼할 만큼 가치관이 다른 줄은 몰랐네.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피차 피곤하잖아. 안 해. 재혁이 이혼 과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요즘 이혼이 흠이냐? 자주 만나게 하면 되지. 됐다니까? 저는 그렇게 시간을 끌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 되자 초조해하더군요. 어머니는 가끔 연락해 만났는데 자기한테 맡기라더니 마치 사설탐정처럼 남편의 불륜 증거를 모아주더라고요. 회식한다던 남편이 그 여자 차에 타고 그 여자 집에 갔다가 나오는 사진, 골프 접대 간다더니 그 여자와 만삭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에 갔다 온 사진 같은 거요. 그게 다 남편이 어머니 얼굴을 모르니 가능한 일이었죠. 아이가 태어난 후에야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집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했죠. 그 정도는 받아야 내 자식 제대로 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재혁이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재혁이 양육권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니야? 내가 걸고 넘어지자면 그걸로도 싸울 수 있어? 불륜으로 애 만들어 놓고 정자은행 쇼한 사람이 그걸로 싸우겠다고? 제대로 된 판사면 그런 정신 나간 짓한 아빠 밑에서 애를 자라게 하진 않지? 뭐? 불륜? 이제 망상이야? 전 그때 어머니가 준 그 증거를 사용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지 금세 사색이 되더군요. 당신? 이렇게 치밀하고 독한 여자였어?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이제 좀 줄 마음이 생겨? 나도 길게 끌 생각 없어. 이왕 마음먹은 거 빨리 해치우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남편은 시원한 답을 주지 않더군요. 은근슬쩍 이런저런 핑계로 합의금을 주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회사에 그 사실을 뿌렸습니다.
상간자 고소도 함께요. 회사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과 함께 산다던 그 여자는 임신으로 이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회사에는 그 사실을 숨겼더라고요. 남편은 임신한 여직원 잘 챙겨주던 이미지를 챙기고 있었는데 실은 애아빠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요. 개망신당하고 권고사직당하고 오더니 씩씩거리며 그러더군요. 이제 속이 시원하냐? 이제 분이 풀려? 그렇다고 있던 일이 없던 일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얼마나 시원하겠어. 저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계속 재혁이 아빠로서 이 가정 유지하면 그러면 되겠어? 남편은 갑자기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진실을 몰랐으면 모를까 저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인 사람과 어떻게 살아요? 거짓말에 진실성 없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정도 이혼으로 된 반쪽짜리 가정과 크게 다를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지원으로 소송을 시작했죠. 남편은 어디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있느냐고 추궁했지만 원하는 답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이혼 소송에서 승소도 하고 상간자 소송도 이겼죠. 그러자 잠자코 있던 시어머니도 나서더라고요. 부부가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 거다. 지난 일은 있고 재혁이 생각해서라도 부부간에 다시 웃으면서 잘 살아야지. 어머니, 저 안 보고 사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럴 생각으로 용태 씨랑 입 맞춰서 그 연극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용태를 가졌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애초에 일 크게 키운 건 너다. 용태는 걔랑 같이 살 생각도 없었어. 그냥 끼리끼리 같이 살라고 하세요. 전 그런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뭐? 그런 사람? 너 진짜? 이미 이혼한 마당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불편하네요. 앞으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아, 예. 신영아. 안신영. 남편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어차피 그 여자도 이혼녀라는데 둘이 끼리끼리 살면 그만이지.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했던 말 중 진실도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과 결혼까지 원한 건 아니었어요. 아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남편과 바람을 피워 애를 가진 후 이혼한 거였어요. 그 후로도 왕래는 할 수 있지만 아이는 전적으로 혼자 책임져서 키우고 싶다고 했고요. 연인처럼 데이트할 때는 좋았던 모양이지만 부부가 되긴 싫었는지 그야말로 남편은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팽당한 처지였죠. 지금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나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걸 간절히 원하셨고 저희 모자 삼시세끼 먹이는 재미로 사시거든요. 이혼하면 세상이 무너질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뒤늦게나마 못 받아본 친정엄마 사랑받아 그런지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는 것도 해볼만 하더라고요. 아빠를 찾는 아이를 볼 때면 전혀 후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잘한 선택이라고 믿고 싶어요. 저 혼자서도 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죠?